전 공주라고요. 왜 거길 가야 하죠? 거기서 어떻게 살라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귀한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나며 한국으로 갑자기 가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그리고 무엇이 그녀를 바뀌게 만들었는지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일라 하킴이에요. 전에는 여왕처럼 살았어요. 아니요, 사실 여왕보다 더 잘 살았어요. 저는 공주였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하킴 국왕의 막내딸이었어요. 제 세상은 정말 말 그대로 황금빛이었어요. 금태 거울, 금으로 장식된 의자, 금도금 숟가락까지 있었어요. 궁전은 유리랑 대리석으로 만들어졌고 사막 햇빛 아래서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문을 열어본 적도 없고 짐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여행 가방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몰랐어요. 저한테만 무려 25명의 하인이 배정돼 있었어요.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하면 몇 분 안에 바로 나왔어요. 항상 정확히 43도였어요. 1도라도 낮으면요. 누군가는 혼났어요. 모든 게 완벽해야 했고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기름이랑 안보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아버지께서 저더러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국정도 배워야지 하시면서요. 그래서 저는 전날 밤 파리에서 공수해온 새 비단 드레스를 입고 거대한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그 안엔 힘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정부 고위 관계자, 엔지니어들, 석유회사 사장들까지요. 한 남자가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안전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다치는 노동자들도 많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들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들 저렇게 호들갑일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섰어요. 왜 안전에 돈을 그렇게 써야 하죠? 사람은 기계 부품 같아요. 고장나면 교체하면 되잖아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그리고 곧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제 말은 이미 세상에 퍼져버렸고 제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침실에 있었어요. 머리 위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있었고 침대는 푹신했어요. 그런데도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께서 들어오셨어요. 화를 내시지 않았어요. 너무 차분하셨어요. 라일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내 말을 들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잊지 않을 거다. 넌 인간이 뭔지 몰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떠나보내려 한다. 어디로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어요. 한국으로. 뭐라고요? 일반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 하인도 없고 궁전도 없고 돈도 없어. 난 30만 원만 줄 거다. 그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이세요? 제가 속삭였어요. 아버지께서는 정말 진심이셨어요. 공주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사는 법을 배울 때까지 한국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방을 나가셨어요. 저는 황금 거울 앞에 앉아 제 모습을 바라봤어요. 아무도 제가 공주인지 신경 쓰지 않으면 저는 누굴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비행기 티켓은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종이었어요. 이코노미석. 제가 그걸 손에 쥐고 작게 인쇄된 좌석 번호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일 리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진짜였어요. 한국으로 가는 비행 시간은 정말 길었어요. 저는 거의 내내 창밖만 봤어요. 사막이 멀어지고 구름이 지나가고 산들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도 몰랐고 거기서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한국어도 한마디도 못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확 때렸어요. 공항은 크고 깨끗하고 밝았지만 냄새가 달랐어요. 여기저기 간판이 보였는데 제가 읽을 수 없는 글자들 뿐이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게 바로 한글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엔 그냥 이상한 그림처럼만 보였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았어요. 저라는 사람도 눈길 한 번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여기선 제가 공주가 아니었어요. 그냥 캐리어 하나 들고 있는 여자아이일 뿐이었어요. 출구 쪽으로 나가니까 정장 입은 남자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웃지도 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영합니다. 그가 조심스럽고 느린 영어로 말했어요. 이제 갑니다. 우리는 작은 차에 탔고 도시는 빠르게 지나갔어요. 네온사인이 번쩍였고 가게와 건물들이 쉼없이 지나갔어요. 간판은 다 한국어였고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30분쯤 지나서 좁고 회색빛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꽃도 없고 카펫도 없고 그냥 콘크리트와 쇠문뿐이었어요.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그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올랐어요. 복도는 좁고 벽지는 벗겨져 있었어요. 머리 위 조명은 깜빡깜빡하면서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312호 앞에서 멈췄어요. 그가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요. 싱글 침대 하나, 플라스틱 의자 하나, 싸구려 나무로 된 책상 하나, 그리고 벽돌만 보이는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였어요. 옷장은 없었어요. 천장에는 해변 사진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방을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가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30장, 그러니까 3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한 달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 종이를 가리켰어요. 규칙이에요. 밤 10시 이후 조용히. 요리 금지. 금연. 규칙 어기면 벌금이에요. 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창문을 봤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밖에는 회색 철제 계단이 있었어요. 차갑고 딱딱해 보였어요. 핸드폰을 켰어요. 여기엔 친구도 없고 전화할 사람도 없었어요. 공기도 답답하게 느껴졌고 가슴이 뻐근했어요. 저는 궁전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네모난 박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제가 정말 작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서 계속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옆방에서는 누가 시끄럽게 기침을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게 있었어요. 배가 고팠어요. 제 배가 야생동물처럼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핸드폰을 켜고 번역 앱을 열었어요. 어디서 밥 먹을 수 있어요? 곧바로 한국어 번역이 떴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 문장을 복사해서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혹시 근처에 식당이 있을까 해서요. 그런데 화면에 나온 문장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를 요리해주세요. 요리해달라고요.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고 바로 그 문장을 지웠어요. 손가락이 덜덜 떨렸고 다시 시도하려 했지만 앱이 멈춰버렸어요. 배에서는 또다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코트를 입고 돈이 들어있는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혼자 밤에 밖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밤인데도 거리는 바빴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거나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괜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멍하니 쳐다봤어요. 모든 게 너무 낯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떤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매콤하고 뜨겁고 맛있는 냄새였어요. 그 냄새를 따라가 보니 창문에 김이 서린 작은 식당이 있었어요. 안에는 중년의 남자분이 카운터 뒤에 서 계셨어요. 제가 들어서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드셨어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벽에 붙은 사진들이 보였어요. 음식 사진에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 빨간 국물에 떡이 떠 있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떡볶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웃음을 지으며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드렸어요. 그분은 잔돈을 주시고 작은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몇 분 후, 그분이 뜨거운 빨간 음식이 담긴 그릇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첫 한 입을 떴어요. 불같았어요. 입이 불타는 것 같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매운 맛이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팠거든요. 그리고 그 음식은 이상했지만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었어요. 뜨거운 음식이 배 속을 따뜻하게 채워줬어요. 다 먹고 나서 저는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그 남자분은 작게 웃어주셨어요. 저는 천천히 숙소로 걸어 돌아갔어요. 길거리는 여전히 낯설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이해한 것도 거의 없었어요. 방에 돌아와서 저는 침대에 앉아 조용히 속삭였어요. 할 수 있어. 아직은 스스로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지만 처음으로,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부터 깨어 있었어요. 방은 여전히 작고 여전히 차가웠지만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혼자 밤을 견뎌냈어요. 매운 떡볶이도 먹었고요. 제 돈으로 직접 계산했어요. 그건 분명 뭔가 의미가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봉투를 들여다봤어요. 아직 돈이 좀 남아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사람들과 말을 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저는 핸드폰을 들고 검색창에 이렇게 썼어요.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수업. 한 결과가 눈에 딱 들어왔어요.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무료 한국어 교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수업. 누구나 참여 가능. 라고 적혀 있었어요. 별로 고민도 안 하고 바로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저를 비웃으면 어쩌지? 하지만 그 작은 방 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옷을 입고 코트를 걸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은 회색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제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가방을 꼭 쥐고 핸드폰 지도에 따라 길을 걸었어요. 작고 네모난 회색 벽돌 건물이 보였어요. 입구 위에 파란 간판이 있었어요. 금천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은 커피 냄새랑 새 책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성분이 저를 보고 미소 지으셨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업 이름을 보여드렸어요. 2층이에요. 204호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랐어요. 강의실 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혹시 나만 왕초 보면 어쩌지? 틀리면 창피할 텐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20명 정도 있었어요. 다들 국적도 달라 보였고, 어떤 사람은 저만큼 긴장한 얼굴이었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안경을 쓴 여성 선생님이 교탁 앞에 서 계셨어요. 저는 조용히 뒷자리 빈 의자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갈색 피부의 청년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말이에요. 걱정 마세요. 우리 다 배우는 중이에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라일라예요. 그리고 수업이 시작됐어요. 강혜진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 글자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하나씩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주셨어요. 입모양도 보여주시고 따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입술을 보며 따라 해봤어요. 그러다 인사말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할 때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웠어요. 저도 따라 해봤어요. 안녕아. 그 순간 교실 안에서 다들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더 잘 나왔어요. 강 선생님이 박수를 치셨어요. 잘했어요, 라일라. 고향을 떠난 뒤 처음으로 저는 어딘가에 속한 느낌을 받았어요. 공주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저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센터에서 봉사활동 해보실래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난 후 강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봉사요? 제가 되물었어요. 제대로 들었는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네. 매주 토요일마다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해요. 시간 괜찮으면 도와주실 수 있어요. 제가요? 음식을 서빙한다고요? 저는 평생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받기만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해보자. 네, 좋아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아침 일찍 센터에 도착했어요. 가장 따뜻한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어요. 큰 방으로 들어가자 길게 늘어선 테이블들이 있었고 어르신들이 쟁반을 들고 줄을 서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른 자원봉사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냄비를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그릇과 젓가락을 놓고 있었어요. 강 선생님께서 제게 초록색 앞치마를 건네셨어요. 밥부터 시작해요 하시면서 커다란 은색 숟가락을 주셨어요. 저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제 옆에는 키가 큰 남자 자원봉사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는 밥을 동그랗게 잘 퍼서 쟁반 위에 조심스레 올렸어요. 저도 따라 해봤어요. 처음 시도는요. 밥이 옆으로 쏟아지고 숟가락에 붙어버렸어요. 그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곧 잘하게 될 거예요. 저는 다시 시도했어요. 이번에는 성공했어요. 어르신들이 하나씩 줄을 따라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웃으며 밥을 퍼드렸어요. 어떤 분은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어떤 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무도 저에게 절하지 않았고 제가 그분들께 음식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참 좋았어요. 밥 담당이 끝나고 저는 국 쪽으로 옮겨졌어요. 뜨끈한 국물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국자를 조심스럽게 잡고 국물을 흘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어요. 그때 주름진 미소를 지닌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작은 빈 그릇을 내미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국을 따라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이 가방에서 작은 김치 접시를 꺼내셨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 주시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그분은 웃으시며 무슨 말을 하셨는데 정확히는 못 알아들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 입 먹어봤어요. 와! 입안이 얼얼했어요. 맵고 시고 짜고 정말 강렬한 맛이었어요. 제가 엄지를 치켜 세우자 그분은 웃으며 제 팔을 부드럽게 만지시고 떠나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저는 정리를 도왔어요. 쟁반을 치우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까지 했어요. 완벽하지도 않았고 우아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퍼올리는 숟가락 하나하나, 닦는 접시 하나하나가 저를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 강 선생님이 제게 접힌 천을 건네셨어요. 이거 드릴게요 하셨어요. 작은 분홍색 손수건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름이 한국어로 수놓아져 있었어요. 레일라. 저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눌렀어요. 그저 천 한 장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었어요. 한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주말이었어요.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살짝 비쳐 들어왔어요. 여전히 같은 방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침대에 천장엔 해변 포스터 하나. 하지만 이 방은 제 이야기의 일부처럼 느껴졌어요. 서랍을 열고 이제 제가 가장 아끼는 것들을 꺼냈어요. 한국어 단어들로 가득한 작은 노트. 한글로 제 이름이 수놓아진 분홍색 손수건.
그리고 아주 단순한 초대장 한 장이었어요. 금천 다문화 축제 누구나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이었어요. 강 선생님이 예쁜 한복을 빌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연분홍색과 하늘색이 어우러진 한복이었는데 그런 옷은 처음 입어봤어요. 축제장에 도착하자 음악이 가득했어요. 무대에서는 전통 북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바비큐 냄새, 떡볶이 냄새, 달콤한 호떡 냄새까지 섞여서 제 배가 꼬르륵거렸어요. 아이들은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할머니들은 부채를 들고 천천히 춤을 추고 계셨어요. 가슴속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는 제가 이곳에서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원봉사자 텐트에서 자말이 손을 흔들었어요. 왔구나. 저는 웃었어요. 당연하죠. 강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오늘은 윷놀이 도우미 해줘요. 룰은 완전히 알진 못했지만 숫자 정도는 기억났어요. 그때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나무 윗가락을 들고 다가왔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웃었어요. 이제는 그 말이 들렸고 더 좋은 건 대답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봐요 하면서 윷을 던지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아이도 같이 던지고 숫자를 세고 깔깔 웃었어요. 조금 뒤에 강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무대에 목소리가 더 필요해요. 우리랑 같이 아리랑 부를래요? 제가요? 한국어로 노래를요? 같이 부르는 거예요. 무대에 올라갈 때 제 다리는 벌벌 떨렸어요. 관객이 많아 보였고 심장은 계속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음악이 시작되자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저는 입을 열고 첫 소절을 불렀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제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곧 다른 사람들도 함께 불렀어요. 아이들, 어르신들, 한국인, 외국인.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순간, 하나의 마음. 노래가 끝나자 관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기뻐서요. 공연이 끝난 뒤 저는 무대 옆 벤치에 앉아 주위를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사진을 찍고 아이들이 비눗방울을 쫓아다니고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이곳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한복과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어요.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속삭였어요. 고마워요. 공항에서는 아버지가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가며 단순한 캐리어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바로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셨어요. 진짜로요. 그리고 마침내 말씀하셨어요. 내가 달라졌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고 식탁에 올렸어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한 입 드신 후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누가 가르쳐줬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이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요리뿐만 아니라요. 한국은 저한테 사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배려하는 법, 듣는 법도요. 아버지는 많은 말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그 손길이 세상의 모든 황금보다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